자, 2025년 1월 기출문제 재무회계 21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 3일은 2000X1년 초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했습니다. 설립일 이후에 자본금 변동은 없고 X2년 말 12월 3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해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표 밑에 우선주의 배당률은 10%이며 10% 무조건 배정되죠. 그 다음 누적 비참가적 우선주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적적 우선주입니다. 그죠? 전년도 거까지 다 한꺼번에 다 줘야 돼요. 지급 안 한 거. 주 3일은 X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정기 주총에서 배당금 총액을 50만 원으로 이게 이제 보통주, 우선주로 이제 배분이 돼야 됩니다. 선언할 예정인 경우에 보통주 주주에게 배분될 보통주 배당금이죠. 배당금은 얼마인가?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전기죠. X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대요. 따라서 우리 누적적 우선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누적적 우선주, 전기 거를 먼저 지급을 다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우선주, 보통주, 항상 우선주 먼저 씁니다. 얘한테 먼저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선이잖아요, 우선. 보통주. 자, 전기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누적적 우선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전기 거를 배당률만큼 지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 자, 우선주한테 지급합니다. 배당률 10%고 우선주의 자본금이 보니까 200만 원 돼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일 먼저 자, 누적분 전기 10% 배당률만큼 얘 일단 먼저 배분. 얘한테 할 건 없죠. 그다음 두 번째 당기분이에요. 당기분 10% 또 해야 돼요. 200만 원. 곱하기 자 10% 무조건 당기분 또 2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몽땅 지금 비참가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가 누구 거다? 보통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게임 끝났죠? 자, 총 배당액이 50만 원인데 자, 우선주한테 간 게 얼마입니까? 20, 40만 원. 자, 빼면은 10만 원이 보통주 몫이다. 게임 끝. 자, 답은 10만 원. 그다음 22번. 엄청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참 조금씩 변형해서 엄청나게 나오죠.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자, 주 3일에 2000X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은 130만 원, 1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X1년 1월 1일 자산과 부채 총계가 각각 자산이 3,500, 그 다음 부채가 1,300, 즉 기초 자산이 3,500, 기초 부채가 1,300 이런 상태예요. 자, X1년 중에 발생한 모든 자본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구하는 거는 기말에 X1년 말에 자본의 총계로 보고할 금액이 얼마냐 되어 있습니다. 기말에 X1년 말에 자본의 총계로 보고할 금액,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기말 자본을 구해야 돼요.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는 각각 3,500, 1,300으로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즉, 자, 기초 자본에다가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의 증감사항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그게 바로 기말 자본이죠. 우린 그 기말 자본을 구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딱 보니까 기초 자산 3,500, 기초 부채 1,300 주어져 있죠. 따라서 기초 자본은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기초 자산 3,500에서 기초 부채 1,300을 빼버리면 기초 자본입니다. 자, 얼마입니까, 그럼? 2,200이죠? 2,200. 요건 나왔어요. 2,200. 자, 해주시고. 뭔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이 일어나요. 자본에. 이제 증감사항을 반영을 해줘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기말 자본이다. 자, 따라서 증감사항은 우리 표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증감사항. 얘입니다. 자, 5월 18일자 보면 전년도죠. X 공년도 전년도 정기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인 주식 배당으로 보통주 100주를 발행하였다.
자, 주식 배당은 대표적으로 뭐다? 자본에 영향이 없는 회계 사건이다. 유명하죠? 주식 배당. 왜 그렇습니까? 차변에 이익잉여금 없어지고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 증감 사항이 없다. 대표적인 자본 불변 사항 바로 주식 배당이다. 주식 배당 제끼시고 그다음 8월 14일자 자, 보통주 200주를 주당 3,000원에 발행했다. 자, 유상증자가 일어났습니다.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제가 고속철 불이법 계속 말씀드렸죠. 이론강의 때도 증가되는 자본이 뭡니까? 현금만큼 증가돼야 돼요. 끝. 제 고속철 불이법 계속 보신 분들은 유상증자 굳이 회계 처리 안 해봐도 증가되는 자본은 뭐다? 들어오는 현금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현금은 60만 원이잖아요. 보면 200주 곱하기 3,000원 하면 60만 원. 걔만큼 바로 증가가 됩니다. 플러스 60만 원. 됐죠? 굳이 뭐 회계 처리는 우리 22번 우리 해설교재 뭐 회계 처리는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잠깐 보죠 뭐. 자, 거기 표의 유상증자 주식 발행 보면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200주 곱하기 3,000원에서 60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이 늘어나죠. 200주 곱하기 액면 5,000원 해주면은 100만 원입니다. 대차 차이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0만 원이 늘어나니까 자본이 증가가 100만 원이 일어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주할차 얘 40만 원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가되는 금액은 10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 즉 60만 원의 자본의 증가가 나타난다. 결국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회계 처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유상증자 시 증가되는 자본은 뭐다? 들어오는 현금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 60만 원. 됐죠? 반드시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 60만 원만큼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10월 13일에 자기 주식 7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 70, 대변에 현금 70만 원 끝.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만 원 되겠네요. 마이너스 70 됐고 그 다음 자 우리 문제 어디 있습니까? 첫 줄에 있죠? 자,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은 130만 원과 110만 원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얘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플러스 130만 원 됐고 그 다음 기타 포괄이익 역시 자본 항목이죠. 그냥 무조건 플러스 시키면 되죠. 플러스 1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말 자본을 계산을 해 주시면 2200 플러스 60만원 마이너스 70만원 플러스 130만원 플러스 110만원 해 주시면은 2000 기말 자본 2430만원이다.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23번. 그냥 주는 문제죠, 이거는. 자, 다음 중. 일반적으로 우리 그 재경관리사, 예를 들어 재무회계 40문제를 예를 들면은 주는 문제가 거의 한 15문제 이 정도 돼요. 그 15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거기서 틀린 뭐가 나왔다. 이거는 혀 깨물고 죽어야 돼요. 좀 심하게 뭐 얘기하면.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바로 3번 보시면 거래 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화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며 여기서부터 부가가치세처럼 우리 VAT 매출세액이 있었죠? 걔처럼 제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뭐다? 당연히 제외하죠. 당연히 제외하죠. 부가세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그죠? 정부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제외된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번 틀렸다. 나머지는 쉬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24번. 자, 이 문제는 신유형 문제예요.
신유형 문제. 거의 뭐 기출 변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되고 또는 또 똑같이 또 재출제되고 숫자 바꿔서 출제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유형 문제들이 막 끼어 들어가죠. 이게. 자, 그 중에 하나 신유형 문제가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유형 문제를 보면은 선생님 차원에서는 재미있지만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좀 두렵죠. 새로운 게 좀 두렵잖아요. 근데 저는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자, 주 3일 뮤직은 2000X1년 7월 1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우리 여러분이 이 문제는, 우리 수익 기준서 있죠? KIFRS 수익 기준서, 거기에 적용 사례라고 있어요. 그 적용 사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만든 거예요.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재무회계든 세무회계든 원가관리회계든 세무사 시험, 그 다음 회계사 시험, 그 다음에 심지어 관세사라고 있어요. 관세사 시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라는 또 자격증이 있죠. 감정평가사 회계학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갖다가 문제를 신유형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유형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가지고 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어떻게 이게 관세사 기출 문제인지 세무사 기출 문제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회계학책을 다 내고 있습니다. 다 출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잘 알아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세무사 기출 문제이면서 수익기준서 적용 사례 실무 지침 해가지고 나오는 예를 그대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7월 1일에 미국의 유명 레코드사에게 2년, X1년 7월 1일부터 2000X 3년 6월 30일, 2년이죠. 그 2년 동안 미국에서 2집 앨범을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를 포함한 모든 상업적 매체에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거래 가격 4억 원에 체결을 했다. 주 3일 뮤직이 2000X 1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단, 주 3일 뮤직은 2집 앨범을 재녹음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금융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적 재산인 앨범입니다. 앨범. 이 지적 재산이 이게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24번을 완전 폭발을 시켜놨는데 해설 교재 보시면은 아주 폭발을 시켜놨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깊게 이렇게 핵심 이론까지 해서 다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내에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든 누구든 간에 교수님들이 됐든 간에 누군 간에 이걸 잘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학생들 가르칠 때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자세하게 해설 교재에 제가 넣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접근권이다 하게 되면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진행 기준처럼. 하지만 사용권이다. 이 지적재산 앨범이 사용권에 해당된다 하게 되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 가격 4억 원. 만약에 사용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사용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가격 4억 원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식할 금액은 4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자, 해설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핵심 이론을 먼저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쫙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자, 접근권이 뭐냐? 사용권이 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볼 거는 접근권의 예시를 보세요. 예시.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접근권은 지적 재산이 전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되면이라고 되어 있죠. 변동되면 접근권에 해당한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지적 재산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서 변동이 된다.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변동이 된다, 변동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변동이 되면은 접근권, 변동이 안 되면 사용권이에요. 끝. 이것만 구별해 주면 된다.
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접근권에 해당되면 뭐다? 기간에 걸쳐서 수익인식. 기간. 그 다음 사용권에 해당되게 되면 뭐다? 말씀드렸죠? 한 시점에 바로 다 인식을 해버려요. 한 시점. 게임 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자, 지적재산이 전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되면 접근권에 해당한다. 자, 예시도 제가 드러났죠, 예시. 자, 보시면. 자, 스페인 축구단에 FC 바르셀로나라고 있죠. 유명한 축구구단. 뭐, 메시든 뭐, 호나우두든 다 거쳐가잖아요, 거긴. 이 바르시래. FC 바르셀로나 주 대안에게 한국에서 판매하는 티셔츠에 그 바르셀로나 로고가 이게 붙어 있으면은 잘 팔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로고를 3년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에 화살표 보면 지적 재산, 즉 바르셀로나의 FC 바르셀로나의 그 상표입니다. 상표 가치. 요거는 FC 바르셀로나의 성적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므로 고객에게 부여한 권한은 접근권에 해당한다. 돼 있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FC 바르셀로나의 그 로고입니다. 한국의 어떤 사업자한테 야, 로고를 갖다가 그 티셔츠한테 박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나한테 권리를 줄게 하고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 지적재산, 이 로고입니다. 로고는 언제 잘 팔립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성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막 바르셀로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판매가 늘어나요. 근데 FC 바르셀로나가 맨날 져요. 심지어 홈팬들한테까지 외면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 해버리면은 누가 그 티셔츠를 사겠어요. 로고 박힌 거.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지적 재산이 변동된다 이런 뜻이에요.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변동되게 되면은 기간에 걸쳐서 진행 기준처럼, 그죠? 진행 기준에 따라서 뜨문뜨문 찔끔찔끔 수익을 인식해 간다. 끝. 자, 이번에 사용권 보겠습니다. 사용권에 적용해. 자, 보시면은 사용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동이 안 된다고 돼 있었죠. 지적 재산이 전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되지 않으면 사용권에 해당된다. 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주 A는 약품 제조 원천 기술을 주 B가 3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독점 생산 및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런 경우를 보시면 지적 재산은 뭐다? 기술이에요. 약품 제조 기술. 이 지적 재산이죠. 이러한 기술, 원천 기술인 지적 재산, 요게 전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동이 안 되죠. 고객에게 부여한 권한은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권이다. 따라서 받은 금액, 거래 가격 전체를 바로 그냥 한 시점에 바로 전액을 다 수익을 인식한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술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변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 자체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기술로서, 신기술로서 또 다른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생명력으로, 또 다른 생명력으로 또 이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 약품 제조 원천 기술이라는 이 생명력 자체는 그대로 끝난 거예요. 변동이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변동되지 않으면 사용권이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앨범이라는 지적 재산을 갖다가 쓰게 했는데 이 지적 재산이 변동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따지면 게임 끝이다. 됐죠?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데서 이 문제를 해설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그냥 쭉 읽고서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인식이죠? 예, 답은 4억이에요.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변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따져봅시다. 핵심은 맨 끝에 있습니다. 단 하고 나오고 있죠. 주 3일 뮤직은 2집 앨범을 재녹음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적재산이죠, 앨범. 요게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녹음을 하게 되면은 미국 레코드사의 그 판매량이죠, 지적재산. 거기가 그게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안 한대잖아. 아무런 액션, 활동도 안 하겠다 해버리면 기존 게 그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변동이 없다. 따라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앨범이라는 지적 재산은 바로 사용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 시점에 전부 인식한다. 4억을.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시험에.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5번. 우리 건설 계약이죠. 엑셀년 2월 5일에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요.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억 2천 돼 있고, 뭐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X 1년 말 자료가 나오고 있고, 구하는 거는 계약 자산 또는 계약 부채를 구해봐라. 미성공사와 진행 청구액을 비교해서 미성공사가 더 크게 되면 계약 자산, 일명 미청구 공사. 만약 미성공사보다 진행 청구액이 더 크다 하게 되면은 계약 부채 이렇게 되겠죠. 초과 청구 공사. 자, 핵심은 이제 미성공사와 진행 청구액을 구하는 것이다. 게임 끝났죠. 자, 미성공사 구해 봅시다. 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미성공사는 뭐다? 뭐와 같다? 누적 계약 수익하고 같습니다. 계약 수익과 같다. 근데 지금 1차 연도죠? 1차 연도이기 때문에 1차 연도의 계약 수익 자체가 그냥 미성공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X1년에 계약 수익을 먼저 구해보시면, 미성공사 구해보면은, 자, 총 금액이 1억 2천에 대해서 이제 진행률 때리면 됩니다. 진행률 곱하기 진행률이 얼마예요? 자, 총 계약 원가가,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4천에다가 추가로 발생될 게 6천. 두 개 합치면 1억이죠. 1억 분의 단기 발생, 즉 단기는 X1년. 1차 연도이기 때문에 누적 발생 계약 원가 4천이 그냥 1차 연도입니다. 1억 분의 4천 하면 되겠네요. 1억. 두 개 합친 거 1억에다 4천. 그럼 진행률 40% 나오네요. 1억. 자, 40% 때리면 4,800. 자, 돼 있고. 그 다음, 진행 청구액. 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 청구액.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공사 대금 청구액 4천만 원 돼 있습니다. 자, 4천. 빼면은 800.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면 뭐다? 계약 자산. 게임 끝. 자, 계약 자산 8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6번. 자, 또 주는 문제. 그냥 당연한 그냥 암기사항이죠. 암기돼 있지 않으면 못 풉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의 단기근무원가, 2번의 과거근무원가, 3번의 이자, 단기손익입니다. 자, 4번의 재측정 요소, 바로 기타 포괄손익이죠. 자, 기타 포괄손익 두 가지 유명한 거 뭡니까?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손익입니다. 일명 보험 수리적 손익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재측정 요소, 기타 포괄손익. 또 하나, 사회 적립자산에서도 나타나죠. 사회 적립자산의 재측정 손익, 일명 투자 손익인데 실제 수익에서 기대 수익을 빼버린 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7번. 자, 27번. 이 문제는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스킵, 패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해설 교재 보면 제가 저자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이걸 이제 주관처에서 제 해설 교재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추후에 향후에 문제 수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해설을 해봤자 논란의 여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제가 해설 교재 저자주에 써놨죠. 자,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에서는 일명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계산한 주가 차액 보상권의 공정가치, 주가 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로 보상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돼 있죠. 주가 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로 보상 원가를 측정한다. 반드시 주가 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가 자료에 주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주가 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가 있습니까? 주어지질 않았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문제를. 뭐가 주어졌냐면
그 표에 구분해 보시면은 주식의 공정가치, 일명 주가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 주가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주가 차익 보상권에 공정가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치 일명 옵션 내재 가치라고 있는데 주가에서 행사 가격을 뺀 금액을 우리가 옵션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옵션 내재 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자주에 확실하게 밝혔죠. 넘어갑니다. 저는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논란만 가중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뭐 또 주는 문제네요. 자, 3번 보면은 미사용 세무결손금과 세무상 결손금, 세공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연법인세 부채가 아니라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자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공제는 추후에 이후 연도에 어때요? 차감되죠. 소득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또는 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자산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자, 3번 틀렸고. 다음 29번. 자, 이 문제는 관세사 기출문제예요. 100%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출제했어요. 자, X1년 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 법인세 관련 자료다 쭉 나오고 있어요. 순이익 나오고 있고 세무조정사항 나오고 있죠. 자, 비지정기부금 어떻습니까? 손금 불산입하고 배당이나 뭐 귀속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소득 처분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당연히 손금 불산입 유보, 이연법인세 자산이죠. 그 다음 정기예금 미수이자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됐죠? 그러면 눈에 딱 보기에도 감가상각비는 유보고 정기예금 미수이자는 마이너스 유보고 퉁치면은 4만 원이죠. 4만 원. 4만 원만큼 이연법인세 자산 세율 때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눈에 딱 보입니다. 그 다음 X1년에 법인세율이 20%고 추후에는 30%래요. 딱 돼 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봐라 돼 있습니다. 대차 차액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죠. 자, 제일 먼저 할 일. 자, 법인세 비용은 자, 법인세 비용은 회계 처리상 뭡니까? 대차 차이로 구합니다. 자, 모르겠다. 비용. 대차 차이로 구한다. 그 다음 이연법인세 자산부터 먼저 해보죠. 이연 자산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 현재 10만 원에서 6만 원 빼버리면 4만 원이죠. 4만 원만큼. 미래 세율이 얼마? 30%래요. 432, 12,000원. 여기 잡히겠네요. 그 다음 잡히는 게 이제 미지급 법인세, 즉 단기 법인세라고 합니다. 미지급 법인세.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도 다 미지급 법인세 그래요. 단기 법인세 이러진 않고. 하지만 공식 명칭은 단기 법인세입니다. 자, 미지급 법인세 총 합쳐가지고 20% 때리면 되겠죠. 자, 소득금액 해봅시다. 자, 먼저 50만 원 순이익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비지정기부 송금불산입 4만 원. 플러스 감가상각비 선금불산입 10만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미수이자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곱하기 당기세율 20% 때린다. 자, 미지급법인세 나오죠. 116 000. 자, 됐습니다. 자, 대차 차이로 구한다. 자, 대차 차이 법인세 비용 104 000. 게임 끝. 됐죠? 관세사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0번 주는 문제 역시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 눈에 확 보이죠. 2번 유형자산의 측정 기준 변경, 즉 원가 모형을 뭐 재평가 모형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 나머지 1번, 3번, 4번은 회계 추정치의 변경. 자, 대표적인 회계 정책 변경 세 가지 말씀해 보세요. 싹 생각나야 됩니다. 회계 정책 변경 3개. 첫 번째,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입니다. 선입선출법을 가중평균법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 그런 거. 지금 나왔던 유형자산 측정기준 변경,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또 하나, 투자부동산의 측정기준 변경이에요. 원가 모형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꾼다 이런 거. 자,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론 다시 보셔야 돼요. 자, 31번 역시 주는 문제. 주당 이익 계산 시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 방법. 이것도 자주 나오죠. 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바로 틀렸습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 기간 동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자,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2번, 3번, 4번은 기초적인 또 내용들이었고, 32번. 자, 지분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엄청나게 나오죠, 이것도. 자, 2번 보시면 기업이 해당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고려한다라기보다는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예, 규정 반드시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숙지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재적 의결권은 무조건 고려하여야 한다. 자, 2번 틀렸고, 1, 3, 4번은 뭐 기본적인 지분법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잠재적 의결권은 어떤 거였습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주식 매입권이라는 게 있었고, 주식 콜 옵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채무상품이나 어떤 지분상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보면은 맨 뒤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장부 금액. 따라서 취득 취득가에다가 뭔가 지분법 이익이 있으면 플러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지분법 이익 생겨나죠? 다 가산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싹 지나가야 돼요. 뭐 배당이 있다 하게 되면, 배당을 하게 되면 투자 주식이 감소하죠? 그런 것들은 또 차감해야겠구나. 근데 우리 문제는 결론적으로 배당은 없어요. 배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끼입니다. 자, 1월 1일에 주 3일은 용산의 보통주 30%를 8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취득가 80부터 갑시다. 80만 원 써놓고, 자, 취득 당시 주 용산의 순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 원으로 동일하였다. X1년의 주 용산의 총 포괄 이익은 50만 원, 단기 순이익이 40만 원, 기타 포괄 이익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부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단기 순이익 40만 원에 플러스 지분법 이익이죠. 40만 원 곱하기 지금 30%만큼, 지분율만큼, 얘만큼 투자 주식 장부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이익이 10만 원입니다. 기타 포괄 이익이다 하게 되면 뭡니까? 지분법 자본 변동 이렇게 말하죠. 지분법 자본 변동도 기타 포괄 이익 손익으로 처리되긴 하지만 얘는 단기 손익이고 지분법 손익은,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장부 금액은 늘어나죠. 뭐 무조건 늘어나죠. 플러스 10만 원에 30% 지분율만큼 늘어난다. 뭐 할 거 없습니다. 뭐 변동이 없다. 이 경우에 장부 금액이 얼마냐?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95만 원.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다음 34번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그냥 퍼주는 문제. 자, 다음 중 환율 변동 효과와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자, 기능 통화와 표시 통화가 다른 경우 표시 통화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환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재무 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뭐? 마감 환율이죠. 보고 기간 말에 마감 환율로 적용하고, 그다음 포괄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뭐다? 거래일의 환율이다. 거래일의 환율.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다?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 환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짤막하게 자, 해설 교재의 그 맨 밑에를 한번 보세요.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혹시나 해서. 자, 맨 밑에 그 화살표 돼 있죠? 그 표 밑에 34번에. 자, 수익 비용은 거래일의 환율을 일일이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일의 환율을 뭐 1일날, 5일날, 뭐 22일날 가지고 다 변하는데 일일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적용합니까? 일일이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환율이 유의적으로 차이 나지 않는다면 평균 환율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 하게 되면 평균화를 쓰는 거고,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경우에는 평균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문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좀 읽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 35번.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그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타당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우리 해설교재의 35번의 해설교재의 핵심 이론이 딱 있죠. 이걸로 끝이에요. 이 핵심 이론만 숙지가 됐다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서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이론 표가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핵심 이론 이 표 숙지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 2번.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미래 현금 흐름 변동을 상쇄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가 아니라 당연히 뭐다?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한다. 이게 틀렸고. 3번이 맞죠?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효과적이지 않은 거는 당기 손익. 근데 있죠?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해외 사업 순투자의 위험 회피. 자, 우리 핵심 이론의 그 표의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 회피의 평가 손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와 동일하다. 이게 있죠. 효과적인 위험 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위험 회피의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당기 손익. 똑같아요. 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 순투자의 위험 회피는 위험 회피 수단의 손익 중 위험 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뭐다?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이론의 박스 완벽하게 숙지하십시오. 자, 36번 무조건 뭐 퍼주는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리스 이용자의 가로는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뭐였습니까? 이게 정의였죠? 이게 용어의 정의. 증분 차입 이자율이에요. 끝.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37번. 자, 요게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신유형 문제예요. 자, 주 3일은 2000X 1년 1월 1일 용산 리스로부터 기계장치를 3년간 리스하기로 하고 매년 말 고정 리스료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리스 기간 종료 시 동기계장치는 주 용산 리스에 반환하는 조건이며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리스 회계 문제 계산학 문제를 풀 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거기다 써놔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소유권 이전 X 이렇게 써놓은 제가 쓸게요. 여러분이 안 쓸 것 같으니까.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습관적으로 이 짓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없다. 이게 있다 없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물론 핵심 이론에 다 돼 있지만 우리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자, 보증잔존 가치가 3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보증잔존 가치. 자, 따라서 우리 리스료라고 하는 거는 리스료. 우리 자료에 주어진 걸 보니까 리스료. 첫 번째 고정 리스료가 있구나.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 있었네. 그 다음에 보증 잔존 가치 얘기를 하고 있죠? 얘도 리스료에 포함됩니다. 얘를 이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리스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보증 잔존 가치는 30만 원이다. 리스 개시일에 주 3일은 잔존 가치의 보증에 따라 리스 기간 종료 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추정했대요. 보증 잔존 가치가 30만 원인데 지급할 금액은 없다라고 추정됐습니다. 자, 우리 보증 잔존 가치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 예상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잔존 가치의 보증에 따라 지급 예상되는 금액이 보증 잔존 가치.
리스로에 포함되는 보증 잔존 가치예요. 그런데 보증 잔존 가치가 30만 원인데 지급될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보증 잔존 가치는 0이다.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보증 잔존 가치 30만 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리스 개시일 현재 우리 해설 교재에 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까봐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자, 37번 보시면은 중간에 예시가 돼 있죠? 예시가 어떤 상황에서 그럼 지급될 금액이 없을까? 자, 그 얘기는 예시의 니은을 보십시오. 니은. 자, 보증 잔존 가치가 30만 원이며 리스 종료 시 잔존 가치가 40만 원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보증 잔존 가치는 30만 원인데 리스 종료 시 잔존 가치가 40만 원입니다. 더 높죠? 내가 지급할 게 없어요. 잔존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증 잔존 기억을 또 한 번 더 보면 기억 같은 경우는 낮다는 얘기예요. 잔존 가치는 30만 원인데 보증한 거는 30만 원인데 잔존 가치가 20만 원 예상된다.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액이 10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 10만 원. 어쨌든 우리 문제에서는 없다 해버렸기 때문에 없다라는 상황은 바로 니은 보증 잔존 가치가 더 작을 때 실제 그 잔존 가치보다 예상되는 거 하게 되면 지급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리스 개시일 현재 주 용산 리스의 내재 이자율을 알 수가 없대요.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리스 이용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로 할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또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 고려돼야 됩니다. 증분 차입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구나. 끝이에요. 자, 우리 구하는 거는 리스 개시일이죠. 이때에 인식할 리스 부채는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 부채. 자, 리스 개시일이 있다. 이때 차변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 잡히고 상대방의 대변에 이제 리스 부채가 잡히게 된다. 리스 부채는 증분 차입 이자율로 바로 이 금액입니다. 고정 리스와 보증 잔존 가치. 그런데 보증 잔존 가치가 없어요. 따라서 100만 원만 할인을 해버리면 되겠다. 할인해 주시면 자 100만 원 곱하기 10% 우리 표에 주어져 있죠. 증분 차입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1원의 현재 가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3년간 2.4869 얘만 때리면 된다. 2.4869 때리면은 자 리스 부채가 나오죠. 2486900 2486900 얘만큼 2486900 사용권 자산이 잡히게 된다.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금액은 요구하는 금액은 리스 부채를 묻고 있습니다. 리스 개시일에. 자, 그다음 38번 또 주는 문제 나왔습니다.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아닌 거. 자, 1번, 2번, 4번이죠. 재무 활동. 3번은 뭡니까?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 유입, 영업 활동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38번의 핵심 이론에 보시면은 영업활동 그 현금 흐름의 사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사례를 또 기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옮겨다 놨습니다. 눈팅 하시면서 숙지하십시오. 물론 무조건 맞춰야 되는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 39번. 현금 흐름표 옳지 않은 거. 자, 2번 보시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 간접법은 인정하지만 직접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법, 간접법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다만 KIFRS는 직접법을 권장한다. 이랬죠? 어쨌든 선택입니다. 자, 2번 틀렸고 1, 3, 4번은 기본적인 또 내용이 되겠고요. 자, 40번 그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 무지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출제가 그냥 엄청납니다. 이거는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쉬운 문제죠. 자, 이 문제에 대한 핵심 이론 40번에 우리 핵심 이론 쫙 넣어놨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표죠. 유명한 표입니다.
자,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 구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현금 수입이나 지출이 없는 손익계정,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가 주어져요. 그래서 비용인 경우에는 가산하고 수익인 경우에는 차감하라. 그 다음 투자나 재무활동 관련된 손익계정, 이거 제거시켜야겠죠. 뭐 자산 처분 손익이나 부채 상환 손익. 역시 비용이면 가산, 수익이면 차감한다. 그 다음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 관련 계정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 막 이런 것들. 자산이 증가했다 하면 차감. 그 다음 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면 가산. 다만 부채는 순방향으로 가죠. 부채가 증가하면 가산, 부채가 감소하면 차감. 자, 여러분들 숙지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바로 그냥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자, 먼저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 돼 있어요. 500만 원에서 출발합시다. 500만 원. 당기 순이익.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만 원입니다. 자산, 투자 재무활동 관련. 뭐였죠? 이익이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야죠. 이익.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그 다음 매출 채권의 증가입니다. 자산의 증가 역방향 마이너스 90만 원. 그 다음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플러스 30만 원. 노가다입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역방향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 유형자산의 증가 관련이 없죠. 관련 없는 얘기니까 제끼고. 그 다음 매입 채무의 감소, 부채의 감소 마이너스 순방향 50만 원. 끝났습니다. 하면은 270만 원. 답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또 안 되는 문제죠. 핵심 이론에 있는 그 내용을 숙지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게임 끝이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